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국회 개원 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꺼내들면서 여야와 정부에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 원내대표가 말한 행정수도 이전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정부는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 이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한 발 물러난 상황인데요. 이번 주 국회는 지금에서는 여당의 수도 이전 관련 이슈와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행정수도 이전,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수도 이전 이슈를 발표한 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두 번째 이야기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여당의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 김태년 원내대표를 필두로 우원식, 박범계 의원 등이 참여한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이 출범했습니다. 지난주 방송에서도 알려드렸다시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선 개헌이 필수인데요.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원포인트 개헌과 국민투표를 제안하면서 먼저 행정수도법을 제정하거나 행정중심 복합도시법을 개정하는 등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 소원이 들어온다면 다시 한번 헌재의 위헌 여부의 판단을 맡기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16년 전과 달리 과반을 넘는 국민 여론이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고 있는 점도 매우 고무적입니다. 야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완성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잘 살려서 행정수도 완성을 확실하게 앞당겨야 합니다. 민주당은 2020년을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 추진단에서 실질적인 추진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최종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토의 균형 발전입니다. 국회와 청와대, 서울에 남아있는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국판 뉴딜 사업은 대부분 지역에 투자됩니다.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는 지역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꿔놓을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설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토 균형 발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입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만 꿈꿔왔던 것이 아닙니다. 1977년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천명하고 같은 해 7월 임시행정수도 건설 특별조치법을 통과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의 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좌우의 문제도 그리고 정쟁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균형 발전 없는 대한민국은 소멸과 초집중의 양극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회 사법부가 남겨진 서울과 행복도시 세종은 어정쩡한 동거 상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야당에서도 호응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에 국민적 합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실질적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대개조를 강조했습니다. 장제원 의원은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방치하고 국가 미래를 논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정진석 의원께서도 저희의 생각과 같이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의 적극적인 움직임과 다르게 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수도 이전은 여당과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민 수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뜬금없이 부동산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이 거론되자 세종시의 집값도 폭등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참여정부 때 시행했던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서울의 집값을 잡았습니까? 아닙니다. 지방도시들의 집값만 올려놓았습니다. 인구 분산 효과도 초기에는 잠시 나타나는 듯 하다가 2017년부터는 다시 수도권 인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과 역사를 두고도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수도 이전을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께서는 서울시가 천박하다고 하셨다는데 혹시 천박해서 수도를 이전하자는 것입니까? 세종시와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는 지난 9년 동안 서울시를 책임졌던 전 서울시장님은 도대체 뭘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울 집값은 천박한 지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여성 인권사에서 권력과 위계에 의한 성추행으로 유명한 도시로 서울의 이름을 알리시겠습니다. 여당 당대표가 수도 서울이 천박하다는 소리를 하셨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과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자기 고백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이번 보궐선거에서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나라의 수도를 천박하게 만든 것보다 중대한 범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김두관 의원은 지난 21일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지지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지방의 서울대를 프랑스 파리처럼 공립대학에서 서울대와 자격을 똑같이 부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방에 소재한 공립대를 모두 서울대학교 캠퍼스로 취급하겠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김 의원은 서울에 몰린 우수한 대학조차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랴부랴 선긋기에 나섰지만 이미 서울대학교 커뮤니티 내에서는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어느 서울대생의 말처럼 지방에서 넉넉지 못하게 살다 공부해서 서울대를 왔는데 왜 학벌 만능주의와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이 돼야 합니까?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에 온 것뿐인데 난데없이 적폐로 몰려야 합니까? 민주당에게는 서울대도 천박대라서 굳이 품격을 높여주시기 위함이라면 서울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을 대신해서 제가 대신 정중하게 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수도 이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수도 이전이라는 것이 정부는 수도 이전에 대한 근거들을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그저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갖다가 이렇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대표는 헌법사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원내대표는 일반 법률도 옮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얘기를 갖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현혹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주요 인사들 역시 이번 행정수도 이전에 관심을 드러냈는데요. 먼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장관은 국민에게 묻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역시 상무위원회의에서 사안의 특성상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는 힘든 일이라며 국민적 동의를 구하는 합헌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헌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행정수도 완성이 지니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첫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 발전의 핵심입니다.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일자리와 산업, 교육, 의료, 주거, 문화 등의 불평등을 개선하고 양극화와 저출생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최상의 해법입니다. 둘째는 행정수도 완성은 강력한 성장 정책이자 국민 통합 정책입니다. 행정수도 세종과 경제수도 서울의 동반 발전은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것입니다. 셋째는 행정수도 완성을 역동적 균형발전 뉴딜로 부를 수 있고 행정수도 완성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끌 것이라는 점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는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 법률 형식의 입법에 의한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법률에 의한 방식의 경우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 헌법 개정에 의한 방법의 경우 다른 헌법적 쟁점들로 인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헌법 제72조 상의 국민투표에 의한 방법이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72조에서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많은 국민들과 대한민국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으로서 통일 국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헌재는 2004년 행정수도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하면서 수도가 서울인 것은 관습헌법이라는 근거를 제시했는데 국민투표를 통해 행정수도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합의가 확인된다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헌법에서는 제72조상의 국민투표 부의 여부를 대통령의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민투표가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나 이미 헌재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바 있고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행정수도 이전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직접 의사를 물어 결정하는 것이 대의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민투표를 규정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지도부의 반대 의견과 다르게 충청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문제는 어차피 마주하게 될 쟁점이라며 미래통합당 내에서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는데요.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에 큰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과연 통합당이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해 국민투표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극적 협의로 개헌에 이르게 될지 통합당의 행보가 2020년 후반기에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긴급 기자회견입니다. 지난달 28일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다음 날인 29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모두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세입자의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폭은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상한을 정하도록 한 게 임대차 3법의 기본 틀입니다. 이미 여러 상임위에서 보았듯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기에 미래통합당 없이도 순조롭게 통과됐는데요. 이후 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당의 부당함을 알리는 한편 통합당만의 부동산 정책을 대표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차분히 왜 이렇게 폭등하는지를 원인을 찾고 또 전문가의 말을 듣고 정책을 만들면서 그 정책이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과연 집값을 잡을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집중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책 실패 책임을 전 정권에 돌리고 엉뚱한 데 돌리고 또 행정수도 이전이라는 이슈 전환에 노력하는데도 모자라서 8월 4일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무리하게 부동산 관련 법과 세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또 오래된 국회 관례 또 개원 시에 국회 운영은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는 이 합의조차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깨가면서 자신들이 낸 법에 먼저 접수된 법부터 먼저 하자는 이 조항도 무시하면서 자신들이 하겠다는 법만 빼내서 하면서 또 관련 법들은 병합심리하는 것이 오랜 원칙이자 또 관례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법사위, 기재위, 국토위, 안위에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이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서 만드는 이 법들은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전혀 근거가 없고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2번의 이 정권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끝났듯 이번 이 법안들도
저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방향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하면 되는지 우리 미래통합당 정책위에서 정비를 한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국 대도시처럼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여 고밀도 주거지 개발로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기존 도심의 고밀화 재생을 통해 직주 근접, 교통, 교육, 보육, 의료, 문화, 여가 등 기존 인프라가 충분하게 구축된 지역을 컴팩트 시티로 개발하겠습니다. 서울시의 층수 제한 규제를 폐지하고 현재 법적 상한보다 낮게 적용하는 용적률을 법적 기준까지 상향 적용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수요가 높은 역세권과 인근 지역 중심으로 해제되었던 정비 사업을 재추진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안전진단기준 항목 중 생활안전기준을 별도 분리 신설하고 평가 비중을 조정해 양질의 신규 주택 30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도심지 내 상업 업무용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도록 해서 도심지 소형주택 2만 호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이번 임대차 3법 통과에 대해 부동산법 날치기라고 강한 유감을 표했는데요. 이후 장외로 나가 투쟁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는 또다시 제1야당이 없는 개원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의 최대 국정과제라고 한다면 부동산 정책을 들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높여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력합니다. 몇 년째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입법 예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2005년에 도입됐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부동산 자산 총액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은 0.16%로 OECD 평균 0.3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 보유세 부담률도 0.8%로 OECD 평균 1.1%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김진애 의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6단계에서 7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인상해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자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해주고 있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임차하고 자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의 주택을 소유하는 가구가 실거주자와 같은 세제 혜택을 보는 등 실거주자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지원 취지에 맞지 않다고 하는데요. 치솟는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는 데에 이번 법안이 일조할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을 가장 가까이에서 바라보는 변호사에게 묻는다. 곽준호 변호사에게 듣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점입니다. 첫 번째는 과세 표준 구간 자체를 좀 더 세분화하고 그리고 구간별로 금액을 인상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제기간, 즉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계산하는 것을 종래에는 단순한 보유기간으로 하였는데 이번에는 실제 거주기간으로 하여서 그 점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령자에 대한 지급 유예, 그러니까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번 개정안의 큰 골자입니다. 예전에는 12억 초과 50억 이하로 하나의 급간에 전부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12억 초과 50억 이하의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960만 원에 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1000분의 14만큼의 세액을 부과하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걸 나누어서 첫 번째로는 12억 초과 20억 이하의 주택, 그리고 20억 초과 50억 이하의 주택을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야로 구분됐던 것을 지금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하나로 두 개로 나누고 있는데, 그러면 나눈 취지대로 작동했을 경우를 살펴본다면은 이것은 실제적으로 최근 서울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12억을 넘어가는 중위 가격이 이미 상승한 거에 따라서 12억을 넘어가는 그 아파트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세금을 조금 더 인상하기 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는 하나로 퉁쳐서 같이 갈 수 있었던, 근데 이제는 그게 분리되는 구간, 즉 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20억 초과 50억 이하의 구간, 이 구간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12억 초과 50억 이하를 하나의 구간으로 묶을 수 있을 만큼 큰 차이가 없었다. 쉽게 말해서 12억을 넘는 아파트들, 그리고 20억을 넘는 아파트들이 굳이 구분할 만큼 숫자 자체가 많지 않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억 초과 50억 이하에 속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유추할 수 있고, 이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현실에 반영한 것이죠. 그래서 이 법의 타겟은 20억 초과 50억 이하의 아파트를 또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차별화하여 좀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3-4채 주택을 가지고 있다가 그거 다 처분하고 서울에 한 채만 쭉 가지고 가면서 거기에 따른 시세 차익과 뭐 다양한 뭐 재산 가치 상승 효과를 노리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집은 지방인데 서울에 있는 강남 아파트를 예를 들면 사서 그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지방에 있는 집을 다 처분하고 서울에 집을 한 채만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가 그 집에 살지 않으면 세액을 공제를 안 해주겠다. 아무리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가 살아야지만 그 기간 동안만큼만 세액을 빼주겠다는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과 같이 부과되는 것이 임대차 3법이죠. 전세 상위 제한, 뭐 각종 그 임대인에 대한 보호가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도입되기 직전에 급격한 전세라든지 월세 상승이 예상되지 않냐 했는데, 최근에 전세값이 조금 올랐다는, 뭐 일부 지역에서는 올랐다는 이런 뉴스도 있고, 전세 매물 자체도 많이 좀 없어졌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의 세금만 올리면은 이제 부동산이 다 해결된다고 볼 수는 없고, 좀 전반적으로 균형을 잡히는 시각에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지금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다는 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 반박을 하겠습니까만은, 지금 정부는 조금 뭐랄까 조급함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거 조금 요만큼의 변동을 주고, 그래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봐서 그것이 작동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효과를 보기 전에 조금 여론이 악화되거나 또는 부동산이 오른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바로 효과를 즉시 계속 투여하고 있는데요. 급격한 이러한 정책 변동 또는 세율 인상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전문가의 시각에서 만나본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습니다.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이외에도 여러 종부세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 금액을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세율과 세부담 상한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고령자와 장기 보유자에 대한 공제율을 높이는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개정안, 또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금액을 12억 원으로 상향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해 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의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여권과 야권의 법안 방향이 다소 엇갈리고 있어서 난항이 예상되는데요.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길 바랍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임대차보호법 등
정부와 여당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부동산값 안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다주택자에게 실거주용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도록 유도하는 건데요. 지난주 모 방송국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행정기관 고위공직자 340명의 주택 보유 현황을 조사했는데 그중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비서관급 이상에 해당하는 전현직 인사 59명 가운데 21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현직 실장급 이상 공직자 43명 중 15명이 다주택자였고 유관기관인 기획재정부에서는 20명의 재산 공개 대상 인원 중 8명이 다주택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는데요. 고위직 다주택자는 비단 공무원뿐만이 아니죠. 얼마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대 국회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다주택자라고 밝혔습니다. 통합당은 전체 의원의 40%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그중 3채 이상을 가진 의원은 5명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의원의 20% 이상이 다주택자라고 밝혔는데요. 부동산 사랑에는 여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당 소속 의원들에게 실거주 이외의 주택을 처분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정부 역시 고위공직자들에게 주택 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대통령 비서관 교체도 이런 정권의 의지를 여실히 보여주는데요. 교체된 비서관 중 3명이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문책성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 이 말은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과연 정부와 여당의 강력한 의지가 부동산 시장을 움직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